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중국은 언제든 MSCI 편입 가능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결과 발표 후에 잠깐 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 부분 좀 이번 시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이 불발이 됐는데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좀 쿼터로 좀 묶여 있다는 부분, 투자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증시가 그러니까 액티브 자산을 운용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 지수에 편입돼 있는 비중만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중국 증시 자체가 이제 상해 본토 A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일별로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이 쿼터가 한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편입이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좀 꼬집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금융 자유화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뭐 MSCI의 뭐 하나의 뭐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뭐 방법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어쨌든 재밌었던 것은 저는 웬만해선 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수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장중 조정으로 그냥 맞춰버리고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좀 빠지겠구나 싶었는데 장관날 돼 보니까 다 올라와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 주었는데 잠시 후에 이 지수 파급력도 살펴보도록 하고 외신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MSCI EM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일단 지난 6월에 불발된 이후에 10월에 또 후광통이 시행이 됐고 이 쿼터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한도를 높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두 차례 불발이 됐는데 이번에 조금 이례적인 건 즉시 편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만 충분히 타결이 된다면 이후에 편입이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건 어떤 의미를 가져온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거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실 편입이 되는 게 맞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쿼터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일일 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외국인 소진율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중국 정책을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 사지도 않으면서 뭐 저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뭐 단단히 뭐 저 AIB 관련해서 좀 많이 삐져 있구나라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한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각각 좀 외신들에서 좀 어떤 얘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지 이 부분들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 따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뭐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한도 그리고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너무 많이 묶여 있다. 이런 것들을 한도 상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방향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또 이제 중국 증시에서는 이제 거래하는 이 결제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끌어내기 위한 좀 압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액티브 펀드라든가 패시브 펀드 특히나 뭐 지수 추종해가지고 그대로 쫓아가지고 사야 되는데 쿼터 때문에 뭐 이거를 한도를 100%를 이제 MSCI EM 지수 안에서 100% 45%를 맞추려면은 이게 뭐 몇 년이 걸리는 이런 좀 불합리성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FTSE에서는 이번에 편입을 했지만 MSCI에서는 뭐 어쨌든 인덱스를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좀 포기하는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0월에는 성강통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개방화는 불가피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한 단계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올해 연내 편입도 혹시 보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죠. 저는 모르고 뭐 위안화 뭐 결제 비율 무조건 계속 높일 테고 그리고 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쿼터도 분명히 확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자본이 중국 내부에서 이루게 되는 무슨 뭐 지점 설립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융 자유화라든가 그리고 금융 민영화, 그러니 민영화 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중산층 서민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것들의 이제 민영화와 자유화로 인해서 신뢰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멀티플을 좀 더 받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중산층들의 부가 축적이 되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공산당에서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 뭐 언제가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편입은 될 터인데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어제 이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증시 그래도 좀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이탈에 대해서는 우려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어제 나눴는데 사실 어제의 흐름은 뭐 그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의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이렇게 언제든지 또 편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이 될까요? 일단 편입이 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증시에는 빠져나가는 돈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비중들 중국이 26%, 한국 14% 이런 식으로 지금 웨이팅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MSCI로 A시어가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40% 11.7%로 바뀐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사우스코리아가 여기가 다른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그 하락률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일본 다음으로 큰 증시이기 때문에 거의 제일 큰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내재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됐든 지금 물을 건너갔으니까 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풀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 증시만 말씀을 드리면 하락 억제력이 상당히 좀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굳이 이거를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한 증시 지금 바로 그냥 신규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정 시 매수를 분할 매수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좀 풀려가는 모습들이 좀 기대되지 않겠느냐. 어제 참 어색했습니다. 어제 뭐 하락분은 좀 오늘 좀 많이 좀 보완이 되고 단기적으로도 좀 반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제 수급적으로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중국 증시의 지금 힘을 봤을 때는 맞아요.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관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네. 이슈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바마와 아베의 불편한 속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제 환율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미국은 달러 계속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수출에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반대로 일본은 최근에 좀 경제 흐름들이 좋은데 엔화는 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제 조금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이 좀 서로가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엔화가 약세가 제가 임박했다라고 며칠 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움직임이 좀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엔화 약세라는 게 한국 증시에는 항상 도구로 작용을 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약세가 완화가 되면 한국 증시가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제 논리를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더 이상의 이제 이 엔화의 약세는 어려울 것이다. 추가로 좀 떨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1%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네, 그 전에 또 저희가 이슈로 정리를 해드렸었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물론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 강달러에 대한 우려 발언을 제시하게 되면서 외환시장이 그날
충분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아마 이것이 거의 고점과 저점의 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세하게 좀 어떻게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뭐 달러 강세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런 뭐 부인이라고 나오기엔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가 날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하고 엔화의 이 스프레드 자체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측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그리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두 통화 가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어색한 국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좀 TPP로 엮여 있는 일본과 뭐 TPP 이전에도 ADB라든가 아니면 월드뱅크라든가 다 엮여 있죠. IMF 다 엮여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지금 기존의 무슨 세력이라고 해야 되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둘도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이런 뭐 무역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거래에서 일본의 득 그리고 뭐 미국의 실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뭐 그냥 일반 외신에 나올 정도로 네. 좀 어색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로이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로다 총재가 애는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다. 우리 좋아지고 있다. 122엔까지 수직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달러 강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125엔대를 찍었던 이 달러엔 환율이 어제 이 같은 소식에 122엔대까지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상당히 좀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엔달러 환율의 하락이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 수출주나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쪽으로 센티멘트 개선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네. 그림 보시면 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엔화의 상대적인 약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달러와 엔화의 관계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원엔 환율 아니겠습니까? 여기 측면에서 원화 자체, 우리나라 통화 자체가 일본의 통화보다 너무 지금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우리가 일본 기업에 뒤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계속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다. 첫 번째 그림에서 이런 환율의 움직임들, 원화의 강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측면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1, 4분기 수출 물량 일본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모습들, 한국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가중이 되고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지금 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화가 가치가 떨어져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가면서 임금의 상향동과 함께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진입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본의 경상수지 다음 그림 보시면 경상수지 흑자 자체도 최근 들어서 흑자폭을 키우는 모습들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이 강화가 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이런 약세는 굉장히 어색하고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강세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125엔보다는 예전에 있던 120엔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이런 엔화 약세가 안정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한국 증시에 대한 센티멘트가 개선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향 그러니까 일본향 엔화 매출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들이 몰려서 약간 반등을 했다가 엔화의 슈퍼 엔저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은 센티멘트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정말 사실상 좀 굉장히 비이상적인 흐름을 그럼요. 보이긴 했습니다. 예. 이 슈퍼 엔저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소폭 좀 부진했던 면이 있었는데요. 다시금 이 같은 흐름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다. 오늘도 엔달러 환율 추이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엔터 업종 흐름도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이제 저희가 해외 직투 아니었죠. 글로벌 마켓 리더인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